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직무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 게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결정은 가처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안소송도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가처분 그 부분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에 교과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연주 KBS 전 사장. 이 사람 사건이, 이 사람 해임 그 취소 청구, 이 부분이 이제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에서 지적한 부분, 그것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과정, 이게 어떠한 점이 유사한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그 이유는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뭐 이런 것들 이유로 해임을 했는데, 해임하자마자 우선 가처분 신청 냈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 정지 이런 그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해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해임 결정 정지, 이제 우리가 흔히 가처분 하는 그 부분은 1, 2, 3심에서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 기각이 된 이유는 긴급한 필요성 뭐 이런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긴급한 필요성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게 회복할 수 없는 뭐 손해, 그러니까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다 그건 기각이 됐고요. 가처분은 이른바. 그리고 이제 본안 소송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2012년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3년 반 걸렸습니다, 무려. 그런데 신분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측, 당시 정부 측에서는 아니 그 소명 기회 다 주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신분상 이익이라는 게 결국 해임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그 다음에 이제 아마 12월 2일 날 해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이게 확실히 신분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 뭐 명백하죠. 이게 같은 점입니다. 그런데 의견 제출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게 위법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12월 2일 징계위원회에는 틀림없이 소명 기회를 주겠죠.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러나 지금까지 직무정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본인에 대한 뭐 결정 사유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과정, 이런 거에서 본인이나 아니면 관련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선 11월 24일 날 추미애 장관이, 자,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검사징계법 조항에 따라서 징계 청구와 동시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검사징계법에 보면요,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 청구서의 부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이 경우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맥락상 이 검사징계법의 맥락상 보면 부본을 전달해서 본인한테 설명한 뒤에 직무집행 정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징계 청구와 동시에 직무집행 정지를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본을 전달하기 전에 이미 직무집행 정지를 한 것 아닌가. 이것도 결국은 절차상 위법한 행위다. 이런 얘기, 절차를 건너뛴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본안 소송을 다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가처분은 이제 내일 모레 11월 30일 날 결정을 하겠지만, 본안 소송을 다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차가 위법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이 해임이나 뭐 이런 거 처분 또는 직무정지 처분 뭐 이런 것들이 다 위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12월 2일 날 해임 처분을 하면 또 해임 처분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절차상 위법이 됐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소송을 처음 정연주 전 사장이 시작한 거는 2008년 8월인데
3년 반 후인 2012년 2월 달에 최종 선고가 됐으니까 한 3년 반쯤 지난 뒤에죠. 그러니까 이것도 본안 소송이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12월 2일 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관한 본안 소송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임기가 내년 7월 24일이니까 임기가 끝난 뒤에나 결론이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 가처분 결정. 근데 그 가처분 결정의 결론은 11월 30일 결론하고 매우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직무집행 정지의 이유를 추미애 장관이 6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가지에서 6가지가 그대로 곧 징계 사유가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뭐 추가로 들어갈 게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직무집행 정지 사유 6가지가 물론 가처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직무집행 정지 사유 6가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처분에서는 주로 어떤 걸 따져보느냐? 과연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정현주 전 사장 사건하고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 우선 KBS 사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해임해도 됩니다. 대통령이 별도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며칠 또는 한 일주일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되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한 1, 2주일 걸리거든요. 배당 배당하는데 며칠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한테 소명기해주고 신문하고 이래서 결정하는데 보통 1주 내지 2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처럼 긴급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을 금요일 날 했는데 지금 월요일 날 신문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12월 2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어찌됐든 간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안 소송을 12월 2일 이후에 다툴 텐데 그거에 대한 가처분도 나오는데, 문제는 정현주 전 사장 사건과 다르게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면 임기 하루를 까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 내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임기가 하루 지나면 그만큼 하루 동안 근무를 못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정현주 전 사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하루 지나거나 이틀 지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기는 임기가 딱 정해진 상태에서 앞에부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임기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법조계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현주 전 사장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추미애 장관의 절차 결여, 이런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자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공문서를 결재하는데 거기에 검사 출신의 법무부 간부는 단 한 명도 없다. 왜냐면 그거 조선일보에 보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주사가 이렇게 처음에 기한을 한 거로 돼 있고요. 거기에 담당관을 거쳐서, 그러면 담당관과 추미애 장관 사이에 우선 국장이 있을 수 있고 기획관리실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인데, 그런데 거기에 중간이 다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고 추미애 장관 사인만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직무정지가 된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도 있고, 결재 라인이 이제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인데 이 사람은 이걸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패싱해서 건너뛰고 바로 과장해서 그냥 추미애 장관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절차의 결여, 이것도 중대한 하자 사유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이제 총장 대면 감찰 얘기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 분명한 것은 대면 감찰을 시도한 사람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감찰 규정을 보면요, 이거는 감찰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찰관은 누구냐? 류혁이라는 사람입니다. 류혁. 전 검사죠. 전 검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법무부 감찰관으로 왔는데,
이 사람을 패싱하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장관하고 직거래해서 이 대면 감찰을 시도한 겁니다. 이거 류혁 감찰관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 의뢰한 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한 거, 뭐 자기들이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의뢰한 거. 이 부분도 류혁 감찰관은 몰랐다, 반대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또한 감찰 규정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감찰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람을 패싱하고 감찰 담당관하고 직접 지시해서 했다. 이것도 절차상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본안소송에서도 결코 추미애 장관한테 유리한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물론 뭐 최종적으로 판사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심리를 거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현주 전 사장 사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절차상 문제, 왜냐하면 정현주 전 사장의 해임 처분 이거 취소하라 이런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도 절차상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 줬는데 안 했다, 대면 감찰 뭐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패싱한 겁니다, 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소명 기회를 주려고 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대면 감찰을 다시 강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그냥 취소 연기해버리고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건 본안소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물론 감찰위원회 규정에 원래는 감찰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1월 3일 날 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안 열어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규정을 바꾸긴 했지만, 그것도 여러 절차의 취지나 이런 걸 볼 때 감찰위원회를 건너뛰려고 했던 것, 이것도 또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 결정 과정의 문제점으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장 이제 그렇게 돼서 감찰위원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그 6명이 지금 감찰위원회 개최 요구를 해서, 이거는 개최 요구하면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어서 12월 1일 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야 이제 뭐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 그걸 뭐 추미애 장관이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무시하고 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 또한 정치적 부담은 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강제성은 없지만 여하튼 나중에 본안소송이나 이런 쪽에 들어갔을 경우에 자, 절차를 계속 건너뛰고 밀어붙인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태가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충분히 저는 거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아침에 해드린 그 이제 5대 고비, 그 중에 이제 이게 다 일부분 들어가는 내용인데 5대 고비의 고비는 약간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다면, 이거는 본안의 콘텐츠, 내용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는 아마 12월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이나 면직을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본안소송에 들어가서도 윤석열 총장 측은 이런 식의 절차 미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텐데, 그건 이제 정현주 전 사장 사건에 관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다소 유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판사들이 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는 법조계에서 전망하는 대로 꼭 판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이러한 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소송에 가서도 아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뭐 어차피 본안소송의 결론은 윤 총장 임기 끝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그냥 명예회복하는 정도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11월 30일 날 가처분,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하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절차를 건너뛴 부분에 관한 그것이 법원의 판단, 결정,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인다. 우리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